제가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보니까 한 3년 전에 이거 한 3년 전인가 이거 강의하고 그동안에 이 PPT로 강의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 내용인지 나도 잘 생각이 잘 안 나려고 그러네.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아이고 정말 몇 년 만에 뵙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에 있지만은 대학에서 제가 공부한 걸 가지고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학원이나 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학원 강의가 쉽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희귀한 기회인데 양 선생 덕택에 그래도 몇 년 만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선생은 다른 주제로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조선 유학사 중심으로 해주라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나도 뿌려놓은 게 있는데 나도 걷어야 된다. 한문의 바다에서 걷어야 될 게 있으니까 내 식대로 하겠다. 안 하려면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소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도 한 보름 전에 그 오픈 AI의 그 챗 GPT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명색이 철학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던졌는데 하나 몇 가지는 충격을 받았고 몇 가지는 얘가 아직도 사기를 치는구나.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 그러면 20세기 현대 철학의 중요한 아젠다를 10개만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1번이 10개 대답을 해요. 10개를 추려달라고 그러니까 1번 대답이 뭐였냐 그러면 존재와 신념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나옵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자기 존재의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나가는데 가져야 될 신념들의 가치를 비판하고 이런 게 20세기 철학의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그 말을 들었는데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저희들이 좋아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가 철학의 중요한 핵심적인 논제라는 게 5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해봤어요. 대학원생 하나가 이번에 지금 2월 말에서 3월 초순 사이, 3월 중순 사이가 대학교에서는 지금 프로포잘의 계절이거든요. 전반기 프로포잘이 지금 3월 15일까지 냅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나 내려고 지금 낮에도 작업을 하다가 왔는데 그 프로포잘 중에 장자를 쓰겠다는 학생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또 챗 GPT에 물어봤어요. 장자 철학을 현대에 독창적으로 연구하려면 대략 어떤 아젠다가 좀 독창적으로 보이겠냐. 한 5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주라. 그래도 1번부터 5번이 다 나와요. 그 1번이 뭔지 아세요? 환상과 실제예요. 그 왜 그러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설명이 붙어 있는데 장자라는 사람은 중국 고대 철학에서 삶의 이중성, 삶과 죽음,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의 이 경계들을 흐리는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양식 중에서 무슨 게임, 아바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바로 장자가 말했던 이런 2가지 무슨 삶의 경계들이 흐려지는 게 있다. 이런 데 착안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괜찮을 것이다. 또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이제 연구재단에 연구비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19세기 이제 호남유학의 이제 학파였던 노사학파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래 너가 이렇게 똑똑하다면 이것도 대답할 수 있는지 보자. 그래서 19세기 조선의 유학자인 노사 기정진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좀 알려다오. 그랬더니 노사 기정진은 19세기의 훌륭한 사람이고 어쩌고 하면서 논문 목록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노사 기정진과 현대 미학. 아니 내가 알기로 노사 기정진은 보수적인 성리학자로 알고 있는데 어디 미학과에서 현대 미학하고 노사 기정진을 연관해가지고 썼다고 그러고 옆에 연도도 나오고 저자 이름도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노사학과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분야에서 노사를 이렇게까지 연구하고 있다니
깜짝 놀라가지고 리스포유라고 우리 저 논문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서 쳐봤어요. 안 나와요. 그 두 번째 논문을 쳐봤어요. 안 나와요. 세 번째 논문을 안 나. 5개 다 안 나와요. 전부 사기야.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오픈 AI에서 하는 이 챗 GPT 기술이 생성 AI라고. 네? 생성 AI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하면 유사한 케이스를 모방해 가지고 적당한 대답을 만들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대답을.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그 위에도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양이 많으면 거의 평균적인 값에 수렴을 해요. 대답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의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뭐라고 했다 연구자들이 작고 해당 정보가 많이 유포되지 않는 것으로 가면 얘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대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기죠. 사기처럼 보이는데 그 시스템이 이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깨달았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두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시대가 하나 변했다. 그런 거였는데 두 번째 이번에 이 챗 GPT 기술을 보고 정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놀란 게 하나 있다. 그 놀란 건 그런데 기술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어떤 방식. 자, 챗 GPT 기술이 이게 이 챗 GPT가 나왔을 때 구글은 끝장났다라는 이제 가십성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구글 내부에서 뭐 레드 경보를 뭐 발령했다라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이 기술 하나를 가지고 구글이 이러지? 그런데 제가 몇 번 사용을 해보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 기술의 원초적 특성을 봐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은 키워드 검색이라는 거래요. 우리가 글자를 칩니다. 그러면 이 검색 엔진들이 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네가 입력한 키워드하고 상관성이 강한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줘요. 이게 키워드 검색이라고요. 그런데 챗 GPT는 달라요. 챗 GPT는 그게 아니고 그 키워드 검색처럼 상관성이 짙은 자료들을 내부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거기에 알고리즘을 하나를 더해요.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자기가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가지고 사이트 주소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들에서 퍼져 있는 정보를 독자적인 알고리즘으로 수합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이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키워드 검색이 아니에요. 제가 챗 GPT 기술을 보고 제일 놀란 게 뭐냐 그러면 물어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분야의 질문일수록 내가 머릿속에서 그 정보를 배워서 습득해서 내놓는 정보보다 더 좋은 대답을 내놔요.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는 질문을 하고 질문의 답을 제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술은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질문의 분야에서는 대답을 찾는 것을 우리 머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걔가 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뇌의 기능의 일부가 외주를 주는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이 외주를 주기 위한 절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용자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라고요, 질문. 이게 왜 저한테는 놀랍게 다가왔냐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는 많이 알기 위해서 독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독서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GPT는 그것을
어떤 알고리즘,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무슨 한계가 있지만 GPT는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인간의 머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더 나은 알고리즘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사라졌어요. 인간 머리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노동을 할 필요 없다. 그럼 뭐에다 노동을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고요. 근데 챗 GPT 기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성격이 바뀌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돼요? 물어보기 위해서. 이 성격이 바뀌었다고요. 이제 우리는 물론 우리는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왜 공부를 하냐 그러면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왜냐? 어떤 질문에 대한 생각하는 기술이 외주화됐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를 더 잘 쓰려면 질문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애까지 나왔냐 그러면 만화가가 챗 GPT한테 시나리오를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게 다 생성 AI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 그리는 생성 AI도 있어요. 공개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화가가 챗 GPT한테 시나리오를 쓰게 만들고 자기가 얘기를 줘요. 여기 남자가 하나 있다. 남자는 키가 얼마고 재산은 어쩌고 이러고 이 옆에 여자가 있다. 둘이가 좋아한다.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더 좋아. 이 만든다고요, 상황을. 둘이 서서 만났다. 극장에서. 뭐 둘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만들어줘요. 그럼 챗 GPT가 그럴듯하게 상황을 해서 써줘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미지를 회화를 그리는 생성 AI한테 부탁을 해요. 일본의 만화가가 그걸 두 개를 조합해 가지고 만화책을 냈어요. 만화책을 내버렸다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출판 일을 하는 사람이 챗 GPT한테 인생의 그 49가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49가지 지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책을 냈어요. 물론 내용은 그냥 뭐 자기 개발 교양서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것을 작가한테 맡겨갖고 하려면 6개월이 걸려요. 일주일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변하고 있는 건데 이 변화 중에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원래 인문학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은 존재와 가치, 현대 철학에서는 그렇지만 자기 존재하고 가치, 신념들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질문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챗 GPT 기술이 놀랍게도 우리가 인문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물어보는 능력의 그 어빌리티의 신장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거 봐라, 이거 왜 AI 기술이 인문학으로 돌아오지? 뭐 이런 일도 생기는가 보다. 계속 인문학에서 멀어지는 줄 알았더니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하나의 후배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해도 하나의 논문이라는 것은 질문이다. 대답은 신경 쓰지 마라. 대답은 질문을 따라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논문은 질문이 좋아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이미 우리 예상하고 다른 세계에서 그 세계가 다시 돌아오고 사람들한테 질문의 원초적인 중요성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호모 루덴스 넘어서 호모 심볼리쿠스 넘어가지고 이제 호모 퀘스체니쿠스 나왔어요. 이제 다시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미래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은 질문,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더 나은 질문을 하고 더 나은 질문이 더 나은 대답을 만들어내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결론은 하나만 일이 됐어요. 옛날에는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과거하고 해야 되는 일이 똑같아요. 공부는 여전히 해야 돼. 미친 일이죠. 하던 것은 계속 해야 된다. 어쨌든 되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변하면 못 따라가면 바로 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역시 기술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결국 그 AI 기술이라는 것도 사용자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조건에 적합한 형태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발달할 수 있고 인간에게 더 친화적일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이나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나 수렴되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기술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잊어버렸고 들으신 분들도 잊어버렸을 거라고 기대하고 전혀 새시로 하는 것처럼
전혀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예, 이것은 이제 제목은 원래 괴롭고 답답하지만 따뜻한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2019년에 아마 제가 성균관대 유교사상연구인가 거기에 발표를 한 글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다가 그 논문을 쓰면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도중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질문이 떠올라가지고 논문을 쓴 게 2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근데 이건 학생들한테 자극을 받았다라기보다는 학교 바깥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바깥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대학에서는 제가 유학 전공자니까 유학 쪽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학교 바깥을 나가면 그런 게 없으니까 정규 커리큘럼에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어디 가서 뭐 칸트 강의하겠어요, 해겔 강의하겠어요, 이강선 저 플라톤 강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못하고 동양 철학은 뭐 이것도 절반 저것도 절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도가철학도 했다가 노자도 했다가 무슨 뭐 장자도 했다가 가끔 가다가 뭐 불교도 조금 했다가 주역도 조금 했다가 가끔 가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동양 철학이 저 그냥 얻어 들은 풍월로도 가장 핵심적인 조류가 3가지가 있다고 들었다. 불교가 있고 도가사상이 있고 유학사상이 있고. 근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거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강의 도중이라 그냥 뭐 말하기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넘어갔는데 뭐 차이를 굳이 말하라 그러면 도가사상가가 되려면 도사가 되시고 불교사상 되면 승려가 되시고 그 유학사상이 알고 서원을 가보세요. 이건 대답이 아니죠. 이제 지나가는 말이고. 근데 지나고 나서 그 생각을 해봤죠. 이 질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앞으로도 강의를 할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격이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쨌든 내 나름대로는 좋은 대답일지 나쁜 대답일지는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쉬울 리가 없죠. 일단 뭐냐 그러면 이 세 지적 조류가 기본 나이가 2500살입니다. 25세기 전에 밀레니엄이 2번이 더 지나가고 500년이 더 지나간 과거에 만들어진 거예요. 나이가 많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2500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지적 성취를 책으로 계산하면 그 가장 쉽게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자 불교 교리가 텍스트화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하드웨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합천에 가면 있어요. 팔만대장경. 그런데 지금 동양철학이라고 해서 유학하고 도가사상하고 불교의 차이를 알려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불교를 알려면 팔만대장경을 읽어야 되는데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그거 국역 20세기 저 한국 저 조계종이 제일 잘한 게 팔만대장경 국역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360몇 권인가 됩니다. 자, 근데 그거는 이제 한글로고 한문일 때 지금 한글 365권 분량의 한문이 있어요. 팔만대장경을 혼자서 읽을 수 있는 한문 실력을 닦으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한문만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제 15살에 시작했다고 치죠. 그럼 15년 하면 30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팔만대장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 다 읽는데 얼마 걸리냐? 제가 보기엔 한 15년에서 20년 걸려요. 근데 그러면 45에서 50대죠. 근데 이게 한 번 읽은 거거든요. 지가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번 읽으면 다 되냐고요. 써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2번째 읽으면서 써머리 하면서 읽습니다. 그 한 5년에서 10년 걸려요. 그럼 이제 55세에서 60세 됩니다. 그 이제 써머리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좀 뭐시기 알만하다쯤 되면 한 65세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딱 앉자마자 등골에서 냉기가 쫙 붑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들어 누워요. 그래갖고 2달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론 갖고는 안 된다고요. 지금 불교 이론 하나만 해서 그러는데 그 다음 도가사상하고 그만큼의 누적되는 유학사상은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론으로 안 된다면 언제나 인터스텔라에 나오잖아요. 언젠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답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론으로 접근하면 안 되니까 이론의 위나 이론의 아래 쪽을 봐야겠다. 그래서 보다 직관적이고 그리고 조금 호소력 있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방향, 그러니까 인지과학하고 유학사상을 결합한다. 그래서 혹시 인지과학 쪽에 어떤 돌파구가 될 만한 발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읽었던 책들 가운데 이제 가장 이제 저한테 그 큰 영향을 줬던 게 그 발상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런 발상이 뭐냐 그러면 철학이라는 게 철학이 목표로 하는 거. 철학이 목표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철학은 절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안 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보다 더 높은 어떤 삶과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라는 말은 잘 아시지만 뜻을 파자를 해서 뜻을 풀어하면 존재하지 않는 땅 그 말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장자 철학에도 장자가 이상향으로 꼽는 그 동네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장자라는 사람은 일반 명사를 고유명사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살고 있었는데 사촌 동생이 질투였다. 쌍둥이는 시기였고 그 옆에 침착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시기가 사랑을 사랑하게 됐을 때 질투가 그러니 침착이가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동네가 어디냐 그러면 무하유지향이라고 하는데 무하유 없을 무자에 어찌하자 있을 유자 어디에도 있지 않는 동네 그 말이에요. 장자가 말하는 무하유지향이나 유토피아나 다 특징이 뭐냐면 지금 여기로서의 경험적 현실 속에 부재하는 어딘가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유토피아 사회를 목표로 철학이 이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 이론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철학 이론을 들으시면 어째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게 원리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철학 이론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절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현실하고 너무 바람직한 자세예요. 내가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말로 하기가 거시기하죠. 아예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죠. 무슨 말이냐? 철학의 목표는 메타포리컬하게 말하면 위에 있다고요. 근데 현실은 그보다 아래에 있죠. 근데 철학 이론은 아래에서 그 위를 지향해요. 그러니까 철학 이론이 말하는 게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철학 이론은 여기를 말을 해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니체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기독교라는 건 이런 것이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인데 왜 노예로 만드냐 그러면 자기 삶을 경멸해야 된다. 근데 왜 인간이 자신의 삶을 경멸하냐?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 삶을 경멸할 이유가 가치평가를 절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느냐?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매우 괴상한 거울에 비춰보면 그 거울의 이상한 성격 때문에 괴상한 자기 이미지가 반사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니체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눈이 눈을 못 보니까 반사시켜 본다고요. 그래서 거울을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울의 성격이다. 거울이 평면 거울이면 상관없어요. 오목하거나 볼록하면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자기 경멸에 빠지는 것은 자기를 어디에 비춰보느냐 그러면 신이라는 이름의 거울에 비춰보기 때문이다. 그럼 왜 그게 우리를 경멸하게 만드냐? 신은 개념상 완전 무결해요. 근데 그 완전 무결한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뭘로 보여요? 불완전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자기를 경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철학 이론은 우리 삶이 여기 있으면 보다 위에 있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이론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 이론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낮은 위치에서 높은 곳에 있는 거울을 보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수중에 돈이 100만 원 있는데 내 친구는 엄마가 장윤정이에요. 엄마가 장윤정이라고요. 장윤정. 예?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엄마한테서 20만 원씩 받아 쓰는데 장윤정이 아들이 있다 이겁니다. 도경환이하고 장윤정이 아들이 해서 친구니까 물어봐요. 야 너는 용돈 어떻게 쓰니? 나는 달에 20만 원밖에 못 쓸 때 우리 집은 용돈 그렇게 안 써. 엄마는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 없으니까 현관 앞에 소쿠리를 하나 놔둬. 거기에 현금을 쌓아놔 그냥. 그래갖고 아버지나 나나 필요하면 그냥 갖다 쓰지.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째요? 기분이 몹시 나쁘죠. 왜 나빠요? 내가 가지고 있는 20만 원하고 장윤정 집의 현관에 담겨 있는 그 현관의 그 현금 덩어리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그보다 더 높은 것에 비추면 기분이 나빠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이론을 들으면 과히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들어요? 그 방향성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걸 들어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 있죠? 그거. 예? 느낌적 느낌. 예, 그렇지. 그 느낌적 느낌. 왜 지옥은 땅 속에 있고 천당은 위에 있겠어요? 올라가는 거. 이 경험이 아래로 추락하는 경험에 비해서 더 나은 그겁니다. 그것도 사실 메타포리칼한 건데 원형적인 메타포리칼한데. 그래서 이론들이 그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빼놓고 그럼 그 아래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론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론의 아래를 보자. 그럼 이론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마주치는 게 철학을 만들어낸 인간적 능력이 뭐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전적인 답이 있었다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이 나타나면서부터. 그때는 로고스라고 불렀고 지금은 리슨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낳은 인간적인 조건이 뭐다? 이성적 사유다. 이게 고전적인 해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지과학이 등장하는 게 20세기 중반부터거든요. 본격화되는 게 그 학문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게. 그 인지과학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그러면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더 많은 인간적인 조건이 철학의 이론과 철학의 목표들에 관련되어 있을지 모른다. 자,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들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철학을 만들어낸 인간적 조건이 뭐냐면 이성, 사유, 반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 이성, 사유, 반성이 뭐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일부거든요. 근데 그 우리 마음의 일부 중에서 이성과 이성적 사유와 반성적 사유만이 철학의 형성에 기여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20세기 들어서 인간을 경험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는 인지과학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생각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저녁 드시고 오셨죠? 뭐 드셨습니까? 저녁. 백반? 밥 먹었죠? 첫 번째 숟가락으로 밥 먹었을 때 몇 번 씹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밥을 몇 번 씹느냐를 의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뇌는 계산 다 해요. 계산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씹어요. 딱히 몇 번이라고는 모르지만 적당히 씹다가 때 되면 넘겨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내가 밥을 먹으면서 25번 씹어가지고 26번째 되면 넘겨야지 라고 해서 넘기는 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밥을 먹고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심지어는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변의를 느낍니다. 변의를 날마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변의를 어느 순간 굶주림을 느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을 못해요. 우리 마음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마음의 대부분이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설명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간단하지가 않아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이 전체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는 대개 이 정도, 이 2개 정도가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느낌이라고 저 빨간 걸로 해놨죠. 그래서 이제 아래는 좀 놔두고 그래서 느낌,
이성적 사유 아래 느낌이 있고 느낌 아래 정서가 있고 정서 아래 충동이나 원천적인 동기, 우리 인간을 동기화시키는 것들이, 그 다음에 면역계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반사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사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 전체가 모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루고 대사작용에서 느낌까지가 거의 90%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하고 정서, 저건 우리말에는 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영어로 느낌은 feeling이라고 부르고 정서는 emo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모션이나 정서가 똑같아요. 이모션이나 필링이나 똑같아요. 같은데 뭐냐 그러면 이모션에 그 이모션을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되면은 그게 필링이에요. 그러니까 필링이 명명이 안 되고 정의가 안 되면 그게 이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요. 연속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정서부터는 벌써 우리가 이름을 못 짓는다는 말은 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고 정서 아래로 가면 거의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거의 못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프로이드가 말했던 무의식이 그 단순히 무의식하고 의식하고 에고하고 슈퍼에고하고 이드하고 이런 3분법이 아니라 생각보다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프로이드조차 관념적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20세기 학문이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블랙홀도 사진 찍었잖아요. 블랙홀도 사진 찍었는데 블랙홀 사진 찍은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에 물리적인 기초가 뇌예요. 이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뇌가 없는 곳에는, 발달된 뇌가 없는 곳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별을 합니다. 동물하고 식물. 동물하고 식물을 그래. 동물하고 식물의 차이는 뭐냐? 동물은 움직여요. 식물은 뿌리 박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동물은 뭘 가져요? 신경계를 가져요. 식물은 신경계가 없어요. 신경계하고 비슷한 건 있지만 신경계는 없어요. 그리고 신경계의 신경다발이 진화된 게 뇌입니다. 그러니까 신경계가 없는 데에는 뇌가 없죠. 신경대가 발달하지 않으면 뇌가 나타나지 않고 그 뇌가 없는 곳에서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식물하고 동물의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움직인다. 이게 움직임, 신경계, 뇌가 한 세트예요. 무슨 말이냐? 뇌의 원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신경계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은 마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 신경계가 없으니까. 움직임을 컨트롤할 필요가 없으니까 움직임에 필요한 신경계가 진화할 필요가 없고 그게 없으니까 마음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경험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를 알았죠. 그러니까 마음은 뇌에서 생겨나요. 근데 뇌는 우리 몸의 일부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세 개의 다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함축이 나온다고요. 뭔 함축이 나오냐? 저기에서 뇌와 몸을 괄호를 쳐봐요. 그럼 마음에서 세 개로 바로 이어지는 뭔가 되죠. 그런데 그런 통로가 있느냐? 없다니까요. 마음은 뇌를 거치고 뇌는 몸을 통제하고 몸은 세계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몸이 개입돼야 돼요. 몸이 움직이려면 운동을 하려면 뇌가 있어야 되고 뇌는 마음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왜? 만약에 마음이 뇌와 몸을 매개를 하지 않고 세계로 바로 간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걸 보고 컵을 보고 이것도 안 해요. 와야 됩니다. 죽어도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원리적으로 마음이 세계를 움직이려면 뇌와 몸을 거쳐서 세계에 작용하는 게
우리의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세계가 절대로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인지과학 모르고 얘기했지만 행동하는 양심이 맞아요. 행동 안 하는 양심은 그냥 세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양심이에요. 세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양심이 세계의 변화하고 아무 상관이 그것도 양심인데 세계의 변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양심이라고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히어로 제가 존경하는 일론 형, 머스크 형.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오픈 AI도 머스크가 가지고 있죠. 그 회사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구조에서 뇌와 몸을 아티피셜하게 대체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대체하는 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뇌가 움직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뇌세포 운동이기 때문에 그 전기화학적 신호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뇌에다가 그 미세한 그 차이를 뇌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전기 차이를 그 확인할 수 있는 칩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칩을 어디에 연결해요? 이 칩의 신호를 증폭시켜요. 우리 뇌 바깥에서. 그래가지고 어디다 연결해요? 인공 몸, 로봇팔 이런 데다가 연결을 해요. 그리고 그 로봇팔에게 세계에 작용하게 만들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뇌에서 뭔만 해요? 생각만 해요. 그럼 기계 몸이 세계를 움직여요. 이게 되냐 안 되냐? 거의 이론상 안 될 게 없다고 그래요. 이론상 안 될 게 없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요새 보면은 이제 그 시기까지 나와버렸다고 그러죠. 그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노화라는 게 뭐냐? 세포가 늙어간다는 게 뭐냐? 옛날에는 그 세포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인가 어떤 있는 애들이 생각을 살짝 바꿨어요. 그럼 왜 기능이 떨어지는 뇌세포들은 다 늙어불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뇌세포가 뇌세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그 의사 시스템이 있대요. 그걸 고치는 병원 시스템이. 근데 놀랍게도 봤더니 그 세포만 노화하는 게 아니고 이 고치는 시스템도 오작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포 노화는 가만히 놔두고 세포가 노화할 때 오작동을 이렇게 고치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조작을 했어요. 그래놓고 쥐한테 해봤습니다. 아이씨, 쥐가 젊어져 버렸어요. 늙으려면 고쳐보고 늙으려면 고쳐보니까 제대로 고쳐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화로 알고 있는 게 세포 자체가 노화돼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떨어지는 세포를 수선하는 시스템 자체도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쪽에 세포를 고치는 기능 시스템을 정상화로 시켜버리면 이 세포가 고장날 만하면 가서 고쳐불고 고장나면 고쳐불고 그럼 안 늙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쥐에서는 일부 쌍둥이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한쪽은 그렇게 하고 한쪽은 가만히 놔두고. 근데 더 젊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포유류에게도 이론상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유머도 나왔어요. 앞으로 15년만 안 죽으면 된다. 기술 상용화되면 이제 죽고 싶어도 이제 자동차 와서 하지 않는 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세상이 올 수 있다. 대비하라. 종말에 대비하라가 아니고 불멸에 대비하라. 돈이 더 많이 필요할지 모른다. 지금 여러 거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딱 하나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파악한 건 물리적인 뇌가 없는 곳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저 뇌를 아티피셜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공지능 아까 말씀했지만 인공지능도 사실은 저 뇌를 그 아티피셜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뇌의 특징이 신경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신경 네트워크의 특징이 뭐냐면 정보교류입니다. 정보교류.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 뇌세포의 거의 대부분이 그 정보를 다루는 세포예요. 뇌세포가 그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그 뉴런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이게 안 붙어 있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온 교환을 해요. 이온 교환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뇌세포가
대략 1000억 개에서 1200억 개 정도로 보고 평균 그 시냅스는 그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아요. 왜냐하면 뇌세포는 입력 들어오는 건 하나인데 나가는 게 여러 개거든요. 세포 안에 시냅스가 여러 개라고요. 그래서 시냅스는 대략 1조 개에서 한 1조 4천억 개 이 정도 봅니다. 우리 뇌 전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바로 저 뇌의 시스템 속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데 과거에 우리는 그 중에서 이성적 사유라고 부르는 부분만이 철학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꿨죠. 이성만 철학적 사유에 관여를 하는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도 중층적인 마음의 구조가 더 있다 하나 하고 두 번째 그게 무의식적이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철학적 사유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발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제 단순화시키자면, 이성이 철학을 만들 때 느낌은 뭘 했냐고요? 느낌은 뭘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가 물어본 거죠. 느낌이 뭘 했을까?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느낌도 무언가를 했습니다. 뭘 했느냐? 제가 보기엔 느낌은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오리엔테이션을. 이성이 철학 이론을 만들 때 이미 그 전에 어떤 느낌이 오리엔테이션을 해준 방향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같은 오리엔테이션이 된 이론들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의 오리엔테이션 기능, 오리엔테이션 했던 것들을 추적을 해낼 수 있으면 그 느낌적 느낌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느낌의 차원에서는 같은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 오리엔테이션하는 느낌이 다르다면 그것은 두 철학이 다른 거예요. 느낌의 차원에서. 이론이 아니라 느낌의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에다가 명명을 해야겠다. 철학에서 오리엔테이션, 철학의 방향을 오리엔테이션하는 느낌의 어떤 이게 개념화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GPT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 있다니까요. 이제 대학의 강의는 그 일반적인 내용은 강의할 필요가 없구나. 애들한테 GPT에 물어봐라.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강의 안 하면 뭘 강의해야 되는가? 현재 GPT가 강의할 수 없는가? 거기 안 잡히는 거. 그러니까 충분히 인간적이면서 충분히 개별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생산해낸 지식, GPT가 모르는 거죠. 통계도 없는 거니까. 이런 게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철학자들은 그래서 그 깃발 꽂을 때 무슨 깃발을 꽂아요? 개념의 깃발을 꽂죠. 말을 만든다고요. 말을. 보들리아르, 시뮬라르크, 가따리, 들레즈, 기계적 무의식, 앙띠오이드 이런 거 다 이 개념의 이 깃발을 꽂아요. 그래서 뭡니까 누굽니까 또 아비투스 이런 것들이 전부 개념이거든요. 차연, 데리다의 차 이런 게 전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철학을 하니까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 철학을 오리엔테이션하는 느낌을 일반화시켜서 뭐라고 개념이 없어요. 그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철학 이론의 배경에 있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감각적인 어떤 요소다죠. 백그라운드, 감각, 센스. 그래서 BS, 백그라운드 센스, 배경 감각. 그러니까 모든 철학, 제 가정에 모든 철학에는 고유의 배경 감각이 존재한다. 그것의 오리엔테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철학의 이론이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배경 감각이 같으면 이론이 좀 달라도 기본적으로 같아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보면 아까 말했던 유학, 불교, 도교가 250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한테 호소력을 가진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뒤섞이지 않고 셋 다 고유의 배경 감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그
그 배경감각 세 가지는 인간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 철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건지 모른다. 그거 한번 찾아보자. 재밌는 작업이 되겠다. 그래서 흥미를 느끼고 찾아봤습니다.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인터스텔라에 나오죠. 우리는 답을 발견해 낼 것이다.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찾았죠. 근데 이제 이걸 논문으로 써야 돼. 이 문제가 이게 답은 찾아냈는데 이걸 논문으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조단조단히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디부터 가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논문이었어요. 인간 뇌는 진화의 산물이다. 인간 뇌는 진화의 산물인데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원래 인간의 뇌는 신경계 운동하고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한 부위가 한 운동 방식하고만 관련이 됩니다. 발을 움직이는 뇌 부위하고 손을 움직이는 뇌 부위하고 다르고 눈을 보는 부위하고 다르고 귀로 듣는 것 다르고 코로 냄새 맡는 부위 다르고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 뇌의 각 부위들은 중요한 저기 특수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의 하나의 뇌 부위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 아따 이게 수강생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강의에 수강생이 적으니까 이게 참 주의 집중은 잘 되는데 이게 강의에 사례 들기가 참 제가 드는 사례가 이거거든요. 약간 좀 안 좋은 사례인데 남자들 화장실에 똥 싸러 들어가면서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한 손에는 담배를 물어요. 변기에 앉아가지고 괄약근에 힘을 주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유튜브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미니멈으로 동작이 3개예요. 담배 피워야 되죠. 눈으로 유튜브 봐야 되죠. 똥 싸야 되죠. 근데 움직이는 부위가 다 달라요. 괄약근, 왼손, 오른손, 입술. 무슨 말이냐? 운동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요. 운동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제가 백만장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제 강의 들어오셨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는 요한 스트라스 무슨 바이올린 1억짜리 하나 사드리고 저기는 그 펜다 일렉 본사에 가서 특수 주문해가지고 아시아에 3대밖에 없는 거 주문제 6천만 원짜리 일렉 기타 사드리고 뭐 하세요? 드럼? 뭐 아무거나 드럼 하나 사드리고 뭐 원하십니까? 하프 하나. 예. 그래가지고 태극기 한번 연주해 보세요. 뭔 나옵니까? 무슨 말이냐? 악기 4개 준다고 해서 음악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맞아야지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뇌의 각 부위가 한 놈은 괄약근만 움직이고 한 놈은 왼손 움직이고 한 놈은 입술 움직이고 한 놈은 목구멍 움직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각기 따로 놀면 담배도 못 피고 손에서 핸드폰은 떨어지고 똥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리드미컬하게 해내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운동이 대부분 복합적이고 복합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운동들에 관여하는 뇌 부위들이 함께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 뇌에 어느 순간 그게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인류학 쪽에서 추론이 하나 나왔어요. 인류학 쪽에서 그 대략 그 시기가 이 정도일 것이다라는 그 추론. 증거는 없으니까. 이게 뭐냐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거가 없어요. 그거 다 머리는 다 썩어버렸으니까 죽은 사람들 머리는. 그래서 근데 원래는 따로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순간들. 근데 한꺼번에 움직이려면 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런 순간이 왔을 것이다. 자, 그럼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뇌 부위에 말을 경험해요, 우리가. 그래서 말에 관한 정보를 여기에만 저장을 해요. 그리고 새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새에 관한 정보를 여기에만 저장해요. 말을 떠올릴 때 우리 뇌 부위가 여기에 움직여서 말의 기억을 끄집어내요. 새를 생각할 때 이 부위에 있던 새의 정보가 끄집어서 우리 머릿속에 새가 떠올라요. 그런데 야들이 따로 놀아요. 따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얘들 사이에 그 같이 교류하지 못하게 만들던 어떤 무형 유형의 벽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생각하는데 새의 정보가 그리 들어와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날개다리 난 저렇게 난 우등생이 싫어 정말. 새 말 아니면 말새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결국 그래서 새하고 말이 혼성된 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새와 말이 혼성된 우리가 페가수스라고 부르는 거 페가수스를 자연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왜 자연에서 우리는 페가수스를 보지 못할까요? 그 혼성이 어디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그것을 추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추론을 만들어 어떻게 추론했겠습니까? 인간이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낸 시기가 언제였냐.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그 발견되는 유물 유적들을 싹 이렇게 자연에서 그 나올 수 없는 것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까지를 추적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인류학계에 이 질문하고 상관없이 인류학계가 당면하고 있었던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그러면 인류학계에서는 후기 구석기 시대의 문화 대폭발이라고 불러요. 전 세계 보통 BC 12만 년에서 20만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문화라고 불릴 만한 유물 유적들이 갑자기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30만 년 전이나 100만 년 전이나 비슷해요. 정도는 조금 돌이 조금 예리해졌다든지 똑같아요. 만드는. 근데 갑자기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뭔가가 그게 뭐냐 오늘날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론을 했죠. 그때 인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게 뭘까? 우리 머릿속에서 따로따로 움직이던 뇌 부위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운동 방식을 둘 다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는 따로따로 움직여요. 지금도. 따로따로 움직여요. 한 가지 방식은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들이 두 번째 방식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에 없는 것들이. 그 증거는 뭐냐? 함께 움직였다는 증거는 뭐냐? 자연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는 이런 거였다고요. 인간 인지는 파편적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파편적인 인지들이 뒤섞인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파편적 유형의 인지도 있고 이게 혼성된 유형의 인지 두 가지가 둘 다 있어요. 오늘날 우리 머릿속에 우리 머리의 뇌의 기능도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 그 뇌를 다친 사람들의 예후를 치료를 해가지고 예후를 추적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증상이 발견이 돼요. 뇌의 어떤 기능이 그러니까 뇌가 일부가 뜯겨져 나가버리죠. 이 뜯겨져 나가버리면 사람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 기능은 뜯겨져 나간 뇌 부위하고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 그 기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못 찾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기능들은 뇌 부위가 뜯겨져 나갈 때 사라지거든요. 근데 재활 훈련을 하면 6개월 후에 그 기능이 다시 살아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게 그 기능을 담당했는데 얘가 없어져도 옆에서 그걸 담당한 겁니다. 이건 네트워크가 없으면 안 돼요. 네트워크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지금도 두 가지 어떤 뇌 부위들은 1대1 기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네트워크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빠진다고 해서 뇌 부위 여기 다친다고 해서 이 세 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아직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방식 있죠. 이 두 번째 방식 우리 뇌가 움직이는 이 두 번째 네트워크 이게 뉴럴 시스템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뉴럴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모방하는 게 오늘날 현대의 모든 AI 기술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AI 기술들은 그 뒤에 NS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뉴럴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적대적 뉴럴 시스템이 있습니다. 얘는 답을 만들고 얘는 평가를 해요. 무조건 반대를 해요. AI 기술 알고리즘을 두 개를 만든다고요.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얘가 답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얘가 무조건 반대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얘는 그럼 그 반대를 또 못하게 또 만들어요. 얘는 또 반대를 해요. 그렇게 이걸 반복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놔요. 이 적대적 에너지도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층층이 쌓는 거예요. 그 뉴럴 시스템을 층층이 이렇게 쌓는 겁니다. 네트워크 층을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일 많이 써요, 지금도. 근데 그 기술에 따라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뒤에 들어가는 NS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뭐 DNS, 뭐 SNS 여러 번 쓰는데 NS가 뉴럴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경 시스템, 인간의 신경 시스템을 모방해서 만든 인공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그 우리가 말하는 그 AI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 뇌가 움직이는 방식을 모방하고 있다고요. 당연하지요. 어떤 뇌가 움직이는 방식을 모방하고 있습니까? 뭐 원숭이 뇌가 움직이는 거 모방하겠어요? 그럼 원숭이 같은 놈이 나오겠죠. AI가 왜 자꾸 인간 닮아가겠습니까? 인간 뇌가 움직이는 방식을 그 모방하라고 기술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인간 뇌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생성 AI를 견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파편적인 인지하고 혼성된 인지가 가만히 보니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구분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인지의 두 가지 유형. 그래서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설명해 보세요. 어제 입어서. 아주 솔직히 저걸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을 못 합니다. 저는 설명을 못 해요. 자, 저건 설명을 못 하는데 여러분 자 이제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딱 남북 관계가 진전된다면 향후 5년 후에 동북아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간다 치고 5년 후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 과연 5년 동안의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위상 후퇴를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 딱 A4 용지로 5장을 쓰시오. A4 용지 5장을 쓰시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대답하는데 굉장히 늦게 걸려요. 근데 앞에 것은 굉장히 빨리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패스트 싱킹, 슬로우 싱킹이라고도 불러요. 저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하여튼 구별되는 사고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 자체를 하나로 부르자, 몰라 두 개로 나 이런 사람도 있고 논쟁 중인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부르자. 어떤 사람은 슬로우, 패스트 이렇게 부르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부르자. 앞에가 빠른 놈, 뒤에가 느린 놈. 룰 베이스, 규칙 지배적인 사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제일. 시스템 1이라고 부르자. 하나는 시스템 2라고 부르자. 시스템 1은 패스트 싱킹. 빨리 생각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두 번째는 슬로우 싱킹. 이게 패스트 싱킹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10대 때 캠퍼스에서 딱 걷다가 딱 그놈을 혹은 놈은 되는데 그 거시기는 난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여튼 봤을 때 보자마자 그게 패스트 싱킹입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그 자와 혼인을 하고 나서 10년 후에 그 자의 배가 내 허벅지를 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을 때 그 자를 보면서 내가 왜 그게 슬로우 싱킹이에요. 그게 슬로우 싱킹입니다. 한숨이 나오는 그 생각.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요즘에는 이게 좀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변형계 중심이라고 봤는데 요즘에는 변형계 중심 이론은 약간 좀 후퇴했고 그것보다 더 편제적이다라는 생각을 받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래서 매우 빠르다. 저기서 빠르다라는 말은 의식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적이에요. 빠르고 자동적이에요. 무의식적이고 그리고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오래된 것이다. 우리 뇌가 형성될 때 초창기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몸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설명할 수 없음이에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자기가 한 행동인데도. 변형계 중심 어딘가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 이런 겁니다. 느려요. 그리고 의도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리고 대개 보다 최근에 생겨난 뇌의 기능일 것이다. 그리고 추상적인 마음의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몸에서 거리가 있고 규칙 기반적이고 이성적, 반성적, 숙고라는 것이 이 영역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그 뇌의 부위로 하면 대뇌피질. 대뇌피질은 보통 있죠. 우리가 엽이라고 부르는 거지. 엽, 이파리 엽자거든요. 그 이파리처럼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고 그래서 앞에 있으면 앞대가리, 이파리, 전두엽, 좌측두엽. 그렇지, 그렇지. 이분들이 이렇게 교양이, 자, 그렇지요. 딱딱. 전전두엽. 앞에. 이게 그 이파리처럼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부분, 그것이 이걸 담당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뇌이기 때문에 우리 뇌 전체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것들까지 시스템 2도 일뿐 아니라 시스템 2가 시스템 1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이 앞서지만 그 뒤에 뒤따르는 반성적 숙고에 의해서 충동적 행동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해요. 그 이성적으로 행동하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아니 이 아들 둘이가 저렇게 사이가 안 좋고 좀 사대가 안 맞으면 큰형이 있어가지고 컨트롤하면 얼마나 좋아요. 죄송하지만 인간의 진화는 저런 큰형을 진화하는 식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첫째와 둘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둘이서 알아서 해야 돼요. 제3이 있으면 좋아요. 야 이때는 충동 따라, 이때는 이성적인 거 따라. 좋은데 죄송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애들 둘이서 지지고 볶고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애들 둘이서. 그래서 재밌는 게 그래서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보다 일반화시켜보자면 일반화된 단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철학도 이성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감성과 이성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우리는 철학을 이렇게 방정식화할 수 있다.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고유한 감정과 이성적 사유의 결합에 의해서 철학 이론과 방향성이 만들어진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철학 텍스트, 문자로 써진 철학 텍스트의 이면에 숨겨진 감정은 텍스트를 아무리 만져보세요. 그 감정이 느껴지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그 텍스트 이면으로 들어가서 텍스트의 내용을 추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감정의 분위기라는 걸.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 텍스트의 이면에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유의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유의 감정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그래서 감정, 정서, 느낌 아무도 정한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저 멋대로 정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봤어요. 고유감정이라고 부를까? 근본 정서라고 부를까? 배경감각이라고 하다가 그냥 애매모호하게 약간의 모호함도 담아서 배경감각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저는 배경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가 하는 말이 정말로 설득력이 있느냐? 텍스트에서 감정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이게 배경감각이잖아요. 근데 배경이라는 말이 원래 뒤에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 특이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감추기 싫다. 그냥 우리는 대놓고 얘기할게. 대놓고 선전하겠어. 우리는 감각적 경험적 감정적 기초 가지고 있어. 대놓고 선전하겠어. 그리고 우리 이론에서 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졸라 중요해. 얼만큼 중요한지 아니? 내가 말해줄게. 그게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딱 숨기지도 않아요. 저 사성제 제라는 말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성이라는 말은 성스럽다는 뜻이고 사는 넷이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근데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단어가 뭡니까? 첫 번째 단어가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괴로움이 지금 감정적 느낌적 단어잖아요. 저게 진리래요. 아니 씨 괴로움이 진리라니.
괴로움이 진리면 나는 거시기 해야지. 나는 거시기 해야지. 그 뭡니까 그 채찍 들고 천농 들고 아, 예. 맞아. 괴로움이 진리인데. 사디즘. 괴로움이 진리인데 이거 밤마다 이 채찍 들고 세디즘하고 마조이즘이 맞다고 봐야죠. 괴로움이 진리라며요. 무슨 말이냐? 불교는 저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불교는 숨기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이론 속에 고스란히 이론의 코어 속에 담아넣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 세상에서 불교만큼 솔직한 그 배경감각적 측면에서 보면 다른 데들은 그것을 모호하게 숨기거든요. 근데 보면 안 하는데 대놓고 말을 안 해요. 언뜻 나옵니다. 언뜻 보여요. 그런데 불교는 아예 대놓고 그냥 광고합니다. 와,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불교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호소력을 지니는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불교가 말하는 내용이 호소력이 있다는 건데 무슨 호소력이 있다는 겁니까? 이게 호소력이 있다는 거죠. 불교는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당신 인생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자, 여기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런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불교는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불교는 삶은 괴로움이 편재해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삶에 대해서 태어나가지고 어떠한 괴로움도 느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석가모니가 와서 설법을 합니다. 불교를. 그 사람 불교도 되겠어요? 될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은 괴로움이 편재해 있다라는 생각이 수긍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불교도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인간들 중에 99%는 거의 괴롭다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불교는 51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걸 찾아냈는지 보십시오. 삶이 괴롭다는 느낌 편재적이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예, 그 순간 이리 와 그럼. 내 품으로 오렴. 그래서 괴로움. 그 다음에 불교는 거꾸로 말을 해요. 불교는 굉장히 불교가 굉장히 이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든 그 체계라고요. 보통 우리는 인과 원인 결과 그러잖아요. 불교는 거꾸로 말을 해요. 결과 원인. 원래 이것을 그러니까 집고도멸이라고 해야 됩니다. 집고도멸이라고 해야 돼. 원래 무슨 말이냐면 저 괴로움 있잖아요. 괴로움이 불교 이론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괴로움이 편재적이다가 아니라 괴로움이 어떤 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따라서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집착이라고 번역하는 거야. 따라서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집착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뭘 말합니까? 괴로움에 대비되는 게 세 번째 있죠. 괴로움의 소멸. 이게 멸이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그럼 괴로움의 소멸은 그게 결과예요. 그럼 괴로움의 소멸은 어디에서 오느냐? 올바른 길을 걸었을 때. 저게 원인. 저게 팔정도죠. 이제 나중에 이게 고진멸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고도멸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원인 결과인데 이 사람들은 결과 원인이라고 거꾸로 씁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자, 그래서 불교는 이거예요. 불교는 뭐냐 그러면 괴로움은 삶의 편재적이다. 쉽게 말해서 인생은 괴롭다. 자, 그런데 동양 철학 중에서 불교하고 제일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도가철학이에요. 옛날부터 도가철학하고 불교가 도대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냐 해서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도사나 중이나 가면 굉장히 비슷해요. 둘 다 산에서 살고.
도사는 좀 뭐 울에서 살고 뭐 절에서 살고 이런 차이만 있지 거의 비슷하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배경 감각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불교하고 도가 사상이 그렇게 근친적이라고 여겨지는가? 왜냐 그러면 도가 사상의 배경 감각이 불교 사상의 배경 감각하고 구별은 되는데 그 감각의 질적 특징이 서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해요. 자, 그럼 뭐냐? 도가 사상은 발견하기 좀 어렵습니다. 도가 사상을 핵심 짓는 특징 짓는 말이 이런 말 이렇게 보세요. 도가 사상이 하면 벌써 드러나 있질 않다니까요. 드러나 있질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어떤 도가 철학 전체 밑에 어떤 느낌이 도가 사상 전체의 방향성을 이렇게 딱 결정짓고 있는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불교는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자, 도가 철학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유의와 무의. 자, 무엇 대 자연이에요. 저게 인위거든요. 인위 대 자연이라고요. 그래서 무의 자연이 더 좋다는 거예요. 도가 철학의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도가 철학은 유의와 인위로부터 무의 자연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왜 가야 돼요? 왜 A에서 B로 가야 됩니까? 지금 뭔가 A 쪽이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이 기분 나빠요? 자연스럽지 않다. 이게 자연의 특징이 뭔데? 이게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우리는 어떤 감각적 느낌을 찾고 있어요.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찾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찾을 수도 있고. 오른쪽은 그 감각적 느낌으로부터 어떤 바깥 자연의 특징이 뭐겠어요? 무의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무의의 특징이 뭐고 자연의 특징이 뭐겠어요? 예, 도가 철학이 뭘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생각에 도가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의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거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힌트를 드릴게요. 도가 철학의 도는 형이상학적 개념이거든요.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형이상학적 사유를 도입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형이상학적인 방향으로 삶을 추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왜 형이상이겠어요? 형이상이 무엇에 대립되는 개념입니까? 현실. 형이하지요. 그러니까 형이하가 무엇이 기분이 나빠요? 뭔가 기분 나쁘니까 좀 형이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형이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플라톤에게는 인간에게서 형이상을 대표하는 측면이 어떤 측면이에요? 플라톤 철학에서 형이하를 대표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욕망이 어디서 와요? 몸이죠. 그러니까 형이상은 몸에서 어디로? 몸? 네, 그 정신은 몸 넘어. 그래서 플라톤에게서 무슨 비유가 나왔습니까? 동굴의 비유. 동굴이 뭐예요? 갇혀있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는 갇혀있는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 사람을 가두어 놓는 가장 일반적인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일정 공간에 가두어 두는 곳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자,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일 먼저 느끼는 감각적 느낌이 뭐예요? 괴로움. 그렇죠. 그러니까 도가 철학하고 플라톤 철학은 뭐예요? 인생은 감옥이라고요. 감옥이니까 어째요? 탈출. 감옥 너머로. 그래서 도가 사상은 어디를 감옥이라고 보는 겁니까? 유의의 세계하고 인위의 세계를 감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삶은 답답함이라는 느낌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사상의 전체적인 방향은 뭐예요? 이 답답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가사상이나 플라톤 철학이나 쇼생크 탈출이 됩니다. 쇼생크 탈출이에요. 이 쇼생크 탈출에서 노자하고 장자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노자나 장자나 둘 다 쇼생크 탈출이에요. 자, 감옥을 탈출하는 방법. 하나는 꿈으로 탈출하나? 꿈으로 탈출. 그럼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물을 뽀개야지. 하나는 우리 쇼생크 탈출 주인공처럼 굴파서? 굴 파서 도망치든 담 넘어서 도망치든 감옥 바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쇼생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 혼자. 그 방식의 약점이 그거라고요. 감옥은 그대로예요. 감옥은 그대로고 자기 혼자 벗어나죠. 산속에 들어가는 도사들. 세상은 그대로예요. 자기만 산속에 들어가 있죠. 이 반성의식을 가진, 이게 이제 약간 노자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노자식에 대해서 반성의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탈출을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약간 거시기하다. 탈출은 탈출인데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러면 갇힌 놈들은 뭐냐? 나야 빠져나왔지만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깨달음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자살을 하고 생각했다가 그 생각을 바뀐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다시 말하면 무상정등 정각에 도달해 버렸다. 앞으로 삶을 살더라도 이런 깨달으면 삶의 최고에 도달하지 못한다. 앞으로 삶 의미 없다. 그러니까 죽어불자. 어떻게? 밥 안 먹고 가만히 있어불자. 그러면 죽어불게. 죽어불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걸 왜 나만? 그래서 돌아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이 좋은 삶의 최고의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40년을 하며 삽니다. 장자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한 사람이 감옥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인간이 삶의 답답함이라는 것을 부여하는 삶의 조건 자체를 원천적으로 분쇄시켜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핑크 플로이드 더 월 뮤직비디오 보셨죠? 뭐라고 그래요? 어째? 콩기 어쩌자고? 감옥이 왜 감옥이에요? 벽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벽을 넘지 말고 벽을 뽀샤불자. 벽을 뽀샤불면 가로막는 벽이 사라지는 순간 그 장소가 감옥이라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자리에 있으면서 감옥을 벗어나는 방법. 장자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장자가 3000% 빠지죠. 그렇게 하려면 꽃갱이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자는 꽃갱이를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의 꽃갱이. 마음의 꽃갱이를 들고 마음 속에서 그 영역을 개척해 버리자. 이제 그렇게 이제 관념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장자 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 철학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장자 철학에는 이제 그런 비의적인 요소로 가득 차고 가장 대표적인 게 포정해우라는 거예요. 그 비의적인 요소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게. 근데 어쨌든 뭐냐면 도가 철학은 뭐냐? 도가 철학은 말하자면 인생은 감옥이고 인간은 죄수다. 그것이 유의와 인위의 세계라고 정의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것이지 실제로는 플라톤하고 굉장히 유사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노자의 도가 굉장히 비슷해요. 꼭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두 사람 다 왜 사유의 공통점이 있죠. 육신에 갇혀 있는 이데아라는 발상, 인위와 유의에 갇혀 있는 인간이라는. 그래서 그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면 무의자연을 통해서 다다라는 게 뭐다? 자유. 삶의 자유라는 해방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장자에 이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도가 철학은 답답함이라고요. 배경 감각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했잖아요. 감옥 얘기할 때 감옥 안에 있으면 답답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답답함은 무엇의 인과적 원인이에요? 괴로움의 인과적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답답함이 괴로움의 인과적 원인이 되면 답답함하고 괴로움이 거의 동일시돼요. 그래서 도가 철학하고 불교 철학은 비슷합니다. 답답함이나 괴로움이나 왜? 둘 다 특징이 있잖아요.
답답함과 괴로움이 둘 다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계속 거기에 눌러앉아 있고 싶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 벗어나고 싶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똑같아요. 불교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자. 도가철학은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자. 출발지는 다르지만 벗어나자라는 방향성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도가철학하고 불교철학은 비슷해요. 자, 다른 게 누구냐? 유학이 다르죠. 유학이 다르기에 앞서서 자, MSG 하나. 동양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서양도 한번 살짝. 근데 너무 많이 가면 또 그러니까. 예, 자, 기독교의 경우 한 번만 살짝 보고 가시죠. 봐보십시오. 기독교를 특징짓는 키워드, 죄와 구원이죠. 이게 핵심어죠. 자, 그런데 이 죄와 구원에서 그 의례를 봐보세요. 그 의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세례 이전에는 번제가 있었죠. 번제. 그리고 대홍수. 자, 뭐가 보입니까? 삼수변. 물이 보이는 불. 물하고 불이, 자, 이제 기독교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물하고 불을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물 어디다 써요? 먹을 때 써요. 아니 수영할 때. 씻을 때. 그렇지. 세탁소, 세신사, 세수, 세안. 씻다. 자, 뭘 씻어요? 죄를 씻어요. 아따, 나 우등생 싫다니까. 목을 좀 천천히 오라고, 천천히. 목을 너무 빨리 오면 저도 그 수줍은 사람이라 말하기가 좀 그래요. 뭘 씻습니까? 뭘 세탁해요? 더러운 거. 그렇죠, 더러운 거. 때. 뭘 세탁한다고요? 돈 세탁. 아, 혹시나 그럴 기회가 계시면 저를 창구로 사용해도. 선생님 이거 녹화 그렇죠. 더러운 걸 씻습니다. 더러운 걸. 그러면 불은 언제 필요해요? 태울 어떤 걸 태워요? 쓰레기. 쓰레기의 특징? 이 씻어도 더러운 거. 아시겠죠? 불 태우는 건 가장 더러운 것을 처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물을 쓰고 불을 쓰고. 자, 그래서 물과 불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나오는 게 물과 불인데 물과 불의 용도가 뭐냐면 더러움을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 감각이 뭐냐? 더럽다요. 근데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뭐냐 그러면 그냥 더럽다 그러면 이게 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그 세탁소 주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신화, 인간의 종교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독특하게 사유의 노선을 개척해 나갑니다. 저 더러움을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몸에서 발견을 안 해요. 어디서 발견합니까? 인간의 영혼에서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어디에서 왔느냐? 최초의 죄악에서부터. 이게 이제 기독교 신화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각의 밑에는 뭐예요? 더러움.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기독교는, 불교는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괴롭냐 안 괴롭냐? 기독교는 이렇게 물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네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어? 그렇지 못하게 살았어? 씨바, 이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전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따라서 기독교가 얼마나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거의 불교만큼의 호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벌써 51%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51% 불교도가 되고.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러움, 그리고 답답함, 그리고 괴로움.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편재적으로 겪는 현상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기를 돌립니다. 더러움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나와 내 삶의 주변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깨끗하면 LG 세탁기는 망했죠. 세상이 깨끗한데 세탁기가 뭔 필요가 있어요? LG 세탁기는 망했고 월풀, 빨래방 다 망했습니다.
근데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편재적으로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는 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제 전공이 유학이니까 사실 제가 정말로 대답하고 싶은 것은 유학의 배경 감각이 뭘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유학 공부하면서 제일로 이상했던 게 이놈의 것이 도대체 뭐가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얘가 어쩌고 뭐 그러는데 효가 어쩌는데 뭘좀 멋있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보니까 유학이 굉장히 이상한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최근 몇 년 들어서 느끼는 건데 유학이 정말 이상한 이게 이상한 거다. 하여튼 이상하다. 이 비비 꼬여 있다. 어떻게 꼬여 있느냐? 이렇게 꼬여 있는 겁니다. 자, 원초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짧은 유학이에요. 제가 강의 기억나시죠? 네. 세상에서 제일 짧은 유학. 이 세상에서 제일 짧은 유학은 이걸 뭐 20몇 자도 만들 수 있고 근데 16자로도 충분합니다. 제일 위에 추나 추동이라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이상합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유학이론의 기초가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요. 우리 경험의 영역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뭘로 나누느냐? 봄에는 생겨요.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보관됩니다. 감출장자거든요. 이렇게. 이게 1년에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건 지금 계절이죠. 계절의 변화. 이것은 식물의 성장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만히 보니까 씨발 그럼 이거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건데 이거 구독자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아니요 삐.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철학이 제일 잘하는 거 일반화. 계절과 식물만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가 이렇게 네 가지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걸 발견하는 게 주역이라는 거거든요. 주역도 말하자면 그 우주의 사계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낱말이 4개예요. 우주가 4가지 이거 위해서 원, 형, 이, 정 그 말입니다. 원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고 형이라는 말은 잘 나간다, 형통하다 그 말이고 리라는 것은 그 과실을 이익을 거둔다는 뜻이고 정이라는 것은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인간에게 자연의 4계절이 있고 식물이 생장 패턴을 가지고 우주가 4가지 요소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4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의예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북반부의 중위도에 살아가지고 사계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저런 철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순전히 사계절 탓이라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탓이에요. 자, 그런데 이 4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16개가 전부 다 이론상 평등해야 되거든요. 근데 늘 말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잡다하니 흩어져 있으면 하나로 모아가지고 야야 어렵다 하나로 해봐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글자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4글자들인 특징을 가져요. 이 왼쪽에 있는 4글자는 자기들의 영역에서 4분의 1이면서 동시에 4개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은 인의 예지 중에 하나이면서 인의 예지 전체를 다 가리켜요.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도 마찬가지고 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4개의 글자는 호환이 돼요. 그래서 이 4개의 글자, 이 16글자를 4개 춘생원인으로 이 압축을 시키고 다시 춘생원인을 압축을 시키면 가장 대표적인 말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봄. 근데 이렇게 압축됐을 때는 봄이 이것들의 의미를 가진다니까요. 이렇게 압축된 봄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봄을 쓸 때는 그때는 대부분 춘이라고 쓰고 그 춘이라고 풀면 안 돼요. 봄이라고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생이라고. 그래서 춘기라는 말이 있어요. 봄기운. 춘기, 춘의 이런 말을 써요. 봄기운, 봄뜻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그때 춘이라는 말은 생이라는 말이에요. 생. 그래서 유학은 춘과 생, 원과 인, 이게 네 개가 다 같은 글자라고요. 로 축약이 되고 압축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학의 배경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춘과 생과 원과 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각일 것이다. 자, 그래서 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각. 살아있는 것도 우리에게 봄과 유사한 감각을 가져다줍니다. 인도 따라서 그런 감각을 가져다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춘과 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각과 유사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행위, 그것을 낳는 요소들, 그것을 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인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줘야 될까요? 봄이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 뭐?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그 느낌을 갖고 있어요. 봄이 그 느낌을 줘요. 인도, 인간관계에서 그 느낌을 생산하는 게 인이에요. 그걸 생산 못하면 인이 아니에요. 뭘까요? 원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참, 네. 겨울이 봄이 되잖아요. 차이가 뭔데요? 겨울이 봄이 돼요. 겨울이 차이가 뭔데요? 기온이요. 따뜻해져. 그렇죠. 기온이 올라간다고. 네, 그렇죠. 따뜻함. 자, 그러니까 따뜻함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요. 자, 따뜻한 건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건 따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따뜻함이에요. 따뜻함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살려주는 거. 그 이는 어떻게 하는 거? 따뜻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설문해자에 나오는 건데 세 글자가 뜻이 똑같아요. 서해 오는 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모 선생이 쓴 서인간의 징검다리라는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네. 해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인이다. 그리고 온이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온이라는 말은 저 위에 있는 건 가로할자가 아니에요. 가로할자가 아니고 네모의 사람 인비 아니라 죄인 숫자입니다. 죄인 수. 밑에는 그릇 명자예요. 죄인의 그릇. 그래서 제가 저걸 가지고 논문을 썼죠. 그게 죄수의 밥그릇이라는 논문입니다. 저 글자에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만든 게 논문 제목이 죄수의 밥그릇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이런 말들이죠. 이게 뭔 말일까요? 관, 개추. 개는 닭개자고 추는 어린 닭 추자입니다. 이렇게 뿅아리. 닭병아리. 뿅아리를 보라. 딱 이렇게만 돼 있어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병아리를 보라. 뭐 어쩌라고? 뭐 어쩌? 그래놓고 딱 밑에다 써놨습니다. 차가 관인. 여기에서 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뿅아리를 보는데 인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담장 밑에 가서 뿅아리를 이렇게 봐보세요. 도대체 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뿅아리를 봐보세요. 그러다가 저 정신병 날라다가 저 마음 고쳐먹은 사람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양명이는 격물치기라는 말을, 이거 격이라는 말이 그 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사물에 가서 지식을 완성해야 된다니까 갔어요. 어디에? 대나무에. 대나무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대나무 앞에 갔다니까요. 그래갖고 딱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못하니까 친구하고 같이 봤어요. 친구가 한나절 만에 도망가고 왕양명이는 좀 거시기해가지고 나는 결심이 굳건해갖고 사흘인가 하다가 병나서 쓰러졌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에이씨 거짓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주자 경물서를 버려요. 그 체험 때문에. 체험 때문이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체험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이론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 왕양명인데 아니 중요한 건 비슷한 말입니다. 병아리를 보는 게 어째서 인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병아리가 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아리는 단지 여러분 겨울에 병아리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따뜻한 양진목에 주부들끼리 쩔레쩔레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이
가서 가만히 봐보세요. 병아리. 그럼 저 밑에가 여기가 이런다고요. 이래요. 이러고 요 있어요. 그리고서 이 뒤에 가면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맥을 짚어봐라. 그러면 또 똑같이 써놨어요. 인이 뭔지 알 수 있다. 뭔 얘기입니까? 그리고 병아리 만져보세요. 따뜻하죠. 따뜻하고 생명의 박동이 이렇게 살아있는 따뜻함. 딱 그 두 개요. 살아있는 것, 따뜻함. 그 따뜻함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당신의 공동체에 당신의 생각과 행위를 통해서 확산시켜라. 그게 뭐냐? 인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멋들어지게 표현했습니다. 박방만의 도시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 마음의 심리현상, 그 모두가 뭐다? 봄이다. 그 저거 말은 봄이라고 돼 있는데 봄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 살아있음의 그 느낌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밑에 똑같습니다. 만물은 모두 뭘 가지고 있다? 춘의, 봄 뜻인데 봄 뜻이 아니에요. 생의. 만물은 모두. 그러니까 아시겠죠? 유학이 뭔지. 생로병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유학은 그 생로병사를 뭘로 축약을 시켜요? 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생로병사가 있는 줄 아는데 무슨 관점에서 생로병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생의 관점에서.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주를 살아있다고 봐요. 우주를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보고 살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봐요? 따뜻한 곳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 유학에는 그 환경에 대한 적대의식이 없어요. 네, 환경에 대한 적대의식이 없다고요. 매우 나쁘다, 뭐 일기가 매우 이런 게 없어요. 일기가 나쁜 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나쁜 놈이 아닌데 약간 비정상이 돼가지고 이런 게 일어나지. 곧 있으면 그냥 다시 돌아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유학의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 감각은 따뜻함이고, 그러니까 유학은 기본적으로 따뜻함을 인간관계에서 확산시키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유학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따뜻한 놈이 좋아? 차가운 놈이 좋아? 따뜻한 놈이요. 그러면 유학이 이렇게 말해요. 너도 남에게 따뜻한 사람이 돼야겠지? 예. 그 유학자예요. 자, 이게 원래 유학의 정신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 유학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원리적으로는 유학은 이런 학문이 돼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유학 속에 이런 메시지들도 있다고요. 군데. 근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유학은 따뜻함? 유학이 대표하는 그 아버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따뜻하게 한 적이 이상한데 안 맞는데? 안 맞을 수밖에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한 거. 그래서 저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 보십시오. 따뜻함을 여러분 어디서 처음 느꼈어요? 인간으로서 따뜻함이라는 경험을 제일 처음 한 곳. 엄마 품? 아니면 뱃속?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뭘까?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제일 따뜻함의 기준이 되는 건 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을 최초로 느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유학이 호소력을 가지는 게 그것 때문이라니까요. 원초적인 호소력은 우리가 모두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유학을 반대할 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놈. 그 새끼한테는 유학을 말해봤자 의미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 따뜻한 게 좋다는.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어머니 뱃속의 그 경험, 그리고 그건 기억 못하지만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과 가장 가까운 품에서 자란 그 기억을, 그게 따뜻함이 아니고 매우 나쁜 기억이었다. 아 씨발, 나는 어디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 3년을 살아버렸어. 태어나자마자 도망을 쳤어야 되는데 그놈의 엄마 뱃속에서 딱 그놈의 젖 빨면서 내가 3년을 고생을 해보다 내가 3살까지 정말 이 원한을 갚지도 못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있을 수가 없죠. 누구나 그 경험을 좋은 것이고 따뜻한 것이라고 경험합니다. 이게 유학의 호소력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유학자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그러면 불효자식들이에요. 엄마가 따뜻하게 키워준 걸 잊어버렸다고요. 근데 막연히 남아있어요. 그 기억이. 그러니까 군데군데 자기들의 사상 속에다가 따뜻한 땀에 대한 진술들이 중요하다는 걸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론화하는 데 실패했어요. 오직 불효자만이 엄마가 키워준 은혜를 잊어버리죠. 근데도 남아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방금 우리가 말한 식으로 생각하면 유학의 고향이 어디예요? 유학이 어디서 탄생했냐고. 따뜻한. 그러니까 그 따뜻함 어디서 배웠는데요? 엄마.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유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했어요. 근데 역사적인 유학을 보세요. 그 어머니를 어떻게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유학은 자신들의 고향을 잃어버린 자식이 만든 이론이라고. 근데 그 무의식 속에는 박혀 있는 거죠. 원래 무엇이었는지가. 그러니까 저는 유학이 불효자식이 만든, 불효자가 만든 이론이다. 고향에서부터 태어났으면서부터 그 고향을 망각하고 부분적으로 망각하고 만든이지만 그럼에도 그 유학 속에 보면 그 사람들도 결국 써놓은 걸 보면, 왜냐 그러면 유학이 정말 이런 것을 따라갔더라면 제가 보기엔 유학 텍스트의 30% 이상은 여성과 어머니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역사 문화적인 조건에 의해서 유학은 그것을 계속 반대한 거죠. 그리고 계속 아버지 이름으로 그걸 채워나갔다고요. 그래 놓고도 아버지 이름으로 채워놓으니까 유학이 이상해져 보잖아요. 그 아버지와 따뜻함? 그거 큰일 나는데? 그게 안 맞죠. 우리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유학은 자신이 태어난 사상적인 고향을 역사 문화적인 경험 속에서 잊어버리고 자기 이론을 형성하느라고 기형적이 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유학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고 원초적 페미니즘이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는 페미니스트 아닌데 저 논문 발표라고 하면 페미니스트 여성학자들이 제 논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 결론은 보면 여자들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학을 이렇게 연구해야지. 아니 유학의 고향이 엄마 뱃속이라는 것보다 더 페미니즘적인 유학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유학이 엄마한테 태어났다는데 뭐 남자들은 갓딸이고, 그러니까 모든 남자 유학자들은 갓딸이고 여자가 유학의 고향이라는데 이것보다 더 그 급진적인 유학에서 페미니즘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쪽 담론을 개발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리고 맨날 무슨 저 황진이가 어쩌고 저 유관순 열사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1. 감정과 느낌의 정서의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유학, 불교, 도교 그리고 기독교는 사실 이런 쉬운 메시지 아닐까? 삶에서 괴로움을 없애라. 괴로움을 없애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살아라. 답답한 것, 야 벗어나서 살아. 별거 아니야. 그리고 더러운 거 씻어버려. 그리고 따뜻함을 인간관계에서는, 인간사회에서, 그리고 그것을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 인간과 동물, 그 다음에는 인간과 식물, 그 다음에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지구, 그리고 인간과 우주.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전체하고 자기 자신이 따뜻함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환경 자체하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그냥 하나로, 그래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현상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일체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천인아빌이라고 불렀다고요. 뭐 천인아빌이 뭐 이거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903매 이런 거 말고 천인아빌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감탄이 뭐냐 그러면 그 느낌에 언뜻 그걸 스치는 겁니다. 아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말로 못하죠. 그 대부분 말로 못해요. 그 대부분을 하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을. 저는 자연하고는 잘 못 느껴봤고 저희 어머니한테 딱 한 번. 그 언젠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4학년일 때, 대학교 2학년? 2학년일 때 저희 여자 동창들이 4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학교 대학 축제니까 놀러 와라. 그래갖고 놀러를 갔는데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근데 그 전날 저는 시골에서 어머니한테 2주치 용돈 타고 김치 쌀 사들고 자취방으로 왔습니다. 그럼 2주 후에 집에 가야 되거든요. 저희 집이 광양인데 순천에서 순천대학교 이제 사범대학 다니는 여자친구들이 이제 우리 동창들이죠. 동창들이 너희들 광주에 있는 애들 놀러 와라. 마지막이니까. 그래갖고 일요일 날 오후에 광주 올라왔다가 월요일 날 오후에 내려가가지고 시체가 돼가지고 화요일 아침에 집에를 들어갔어요. 가서 쓰러져 버렸죠. 어머니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제가 본 것은 어머니가 부엌방에서 콩나물국 끓이고 있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저도 하도 이제 쓰려가지고 나와서 봤는데 그 끓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머니라는 게 원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우리 어머니라는 말로는 못하지만 이거구나. 그런 걸 이제 말하면 그런 걸 느끼는 건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자연에게서까지 느끼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양철학 일반에서 말하는 삶의 경계라고 말합니다. 경계.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삶의 질적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써요. 똑같은 인생인데 0에서 살 수 있고 100에서 살 수 있다. 이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에서 산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상위 30%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70점 위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걸려있는 추사의 그 부장난도 있죠. 추사 부장난도하고 세안도가 그 기증이 돼가지고 중앙박물관에 가면 이제 상설 전시가 돼 있어요. 그 부장난도에 가면 그 부장난도가 왜 그 문인화의 최고봉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문인화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서 잘 그렸다고 안 해줘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정신세계의 경계가 그림과 그 화제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 근데 추사 김정희는 그 난초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제사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저는 둘째 문단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은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장난화 20년 동안 난초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 다음 말이 멋있습니다. 우연사출, 그 백길사자에다가 날출자, 베껴냈다 그 말이에요. 우연히 베껴냈다. 그렸다 그 말이죠. 뭘? 성중천. 내 본성 속에 있는 하늘을 그려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진실이라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뭘 담고 살아요? 하늘을 담고 살아요. 마음속에 하늘을 담고 사는 사람은 바깥을 볼 때 도대체 뭘 볼까요? 자기 바깥 세계를 볼 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세계를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백년 사는데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하늘을 담고 그 하늘을 담은 시각으로 바깥을 보지요. 그때 세계와 사회가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하늘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간다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라는 세계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개척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좋음이라는 그 원초적인 감각경을 바탕으로 이 따뜻함을 인간 사회를 넘어서 우주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그런 최고에 가면 그런 삶의 경지가 되지 않는가라는 걸 보여주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 근데 가만히 보면 장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자 첫 구절에도. 장자 첫 구절에는 그걸 다르게 얘기를 해요. 장자 첫 구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새 한 마리 이야기를 하죠. 새 한 마리, 붕새라고 불리는 새 한 마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세계가 어디를 날아다녀요? 하늘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붕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장르는 다르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인 모형으로서 우리가 부장난도 같은 것을 장자의 우화 같은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게 심오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래로 끄집어내가면 결국 이런 것들 아니야. 괴로움, 답답함, 더러움, 따뜻함. 그러면 평안함은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괴로움이 답답함보다 더 나은 감각이에요? 그냥 감각은 감각이라고요. 감각은. 그러면 이런 식의 감각이 인간에게 몇 개가 있겠어요? 헤아릴 수도 없죠. 그 헤아릴 수도 없는 것들 중에서 몇 개가 특화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감각의 종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삶의 방식의 가능성이 주어져 있고 그런 가능성의 영역을 탐색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그 중에서 동양 철학은 이 세 개 정도를 특화시켜 가지고 강조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2개를 더했다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 질문. 옛날에는 이 다음에 2개가 있는데 여기서 끝났다고요. 제가 이 PPT를 만들 때는. 근데 그 다음에 어머니 생각이 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머니의 품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따뜻함이 유학의 밑에 깔려있는 편재적인 배경 감각이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처음 따뜻함을 느꼈는가? 거기가 유학의 고향일 텐데 우리는 거기를 유학의 고향이라고 아마 불러야 될 것이다. 내가 어디라고 대답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유학의 고향은 어머니의 품이다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때는 겁이 좀 났나 봐요. 그때 왜 겁이 났는가 모르겠어요. 그 유학의 고향이 어머니 뱃속이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단적인 그 유학자들이 전부 남자들. 그러니까 저는 현실 유학이 뭔가 굉장히 길을 잘못 들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우리가 자각한다면 유학을 좀 더 따뜻한 쪽으로 이렇게 조금 옮겨야 되지 않을까. 현대 유학이라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2019년에 생각했던 내용.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뭐다? 괴롭고 답답하지만 따뜻한. 그 뒤에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 이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